혹시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기 전 가장 완벽한 필터를 찾기 위해 몇 번이고 수정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AI가 생성해준 실제보다 훨씬 더 멋진 프로필 사진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신 적은요? 온라인 게임 속의 멋진 아바타가 현실의 나보다 더 나답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만들고 가꾸고 때로는 그 모습에 더 강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카일렌 아리스입니다. 마인드 오디세이 클래식 로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제 상담실에는 한 예술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화성 최고의 아바타 디자이너죠. 하지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육체를 아바타를 조종하기 위한 낡은 단말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진짜 자아는 데이터 공간에 존재하는 그녀가 창조한 완벽한 아바타라고 믿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물리적 존재에 대해 깊은 괴리감을 느끼며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진짜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나는 이 육체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생각과 창작물이 내 진짜 모습인 걸까요? 그녀는 현실의 사교 모임은 피하면서도 가상 커뮤니티에서는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이 완벽한 아바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현실의 대인관계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죠. 또한 그녀는 현실의 감각을 저해상도 데이터처럼 느낍니다. 실제 음식을 맛보면서도 가상 음식의 풍부한 맛 데이터가 그립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녀는 종종 식사하는 것을 잊을 정도로 아바타를 꾸미는 데 몰두하고 현실의 자신이 상을 받는 것보다 데이터 속 아바타가 새로운 아이템을 얻었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을 마치 고장난 기계를 돌보듯 제3자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자아 불쾌감, 일명 DED라 불리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속의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괴리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진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데이터로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며 예를 들어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것을 자기 가치의 척도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둘째, 실제 경험보다 데이터 기록을 더 믿습니다. 가령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그날 찍은 사진에 좋아요가 별로 달리지 않으면 나는 사실 즐겁지 않았던 거야 라고 자신의 기억을 왜곡해버리는 식이죠.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현실의 자신과 데이터 속 자신 사이에서 심각한 괴리감과 정체성 혼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바타가 비판받으면 마치 자신의 영혼이 공격당한 것처럼 며칠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진짜 나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아 극심한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힘들어하는 그녀에게 저는 신체 감각 되찾기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의 이론적 배경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체화된 인지 이론과 21세기에 널리 퍼진 마음 챙김에 있습니다. 체화된 인지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단지 뇌 안의 소프트웨어처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 즉 신체적인 감각과 움직임을 통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 핵심이죠. 정신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DED는 바로 이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므로 치료는 육체의 감각을 다시 일깨워 정신과 재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마음 챙김 식사입니다. 저는 화성에서는 아주 귀한
수경 재배로 키운 진짜 과일 한 조각을 그녀에게 건네고 오직 그것을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눈으로 색과 모양을 보고 손으로 질감을 느끼고 코로 향을 맡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과 소리, 그리고 그것을 씹고 삼키는 목의 움직임까지 모든 감각을 언어로 표현하게 했죠. 이는 가상음식 데이터가 그립다던 그녀에게 현실 감각이 가진 풍부하고 복합적인 정보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둘째, 신체 고유 감각 훈련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한쪽 팔을 들어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 근육의 긴장, 팔꿈치 관절의 각도, 손끝의 미세한 떨림 등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의 내부 감각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외부 데이터가 아닌 자기 몸 안에서 오는 순수한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육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존재하는 주체임을 재인식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는 나라는 존재는 생각뿐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 합쳐진 온전한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저는 그녀의 문제를 들으며 인류의 의식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던 시대를 떠올렸습니다. 신에게 향했던 인류의 시선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한 시대, 바로 르네상스와 계몽 시대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르네 데카르트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17세기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끔찍한 30년 종교전쟁으로 유럽 저역이 분열되고 기존의 가치와 권위는 모두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갈릴레오 같은 과학자들이 지동설을 주장하며 수천 년간 이어진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 시대, 데카르트는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외부 세계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선언했죠. 아주 쉽게 말해 세상의 모든 게 거짓말이라도 지금 이게 진짜일까 하고 의심하고 생각하는 나만큼은 진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이 아닌 생각하는 나 자신을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그는 심리학의 문을 연 사람으로 불리는데 마치 광활한 땅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연구할 마음이라는 놀이터야 라고 처음으로 울타리를 쳐준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울타리가 있었기에 나중에 과학자들이 그 놀이터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마음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그는 정신과 몸은 마치 게임 캐릭터와 그걸 조종하는 플레이어처럼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송과 선이라는 작은 부품에서 플레이어인 정신이 캐릭터인 몸을 조종한다고 상상했죠. 이 생각은 제 내담자인 예술가가 겪는 고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몸을 플레이어인 자신이 조종하는 캐릭터처럼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녀의 질문은 곧 데카르트의 질문입니다. 데카르트 이후 활약한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깨끗한 흰 도화지와 같다고 주장했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성격은 오직 경험이라는 물감을 통해 그 도화지 위에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는 플라톤의 생각과 정반대였죠. 데카르트가 마음이라는 놀이터에 울타리를 쳐줬다면 로크는 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관찰하면 놀이의 규칙을 알 수 있다고 알려준 셈이에요. 즉,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연구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로크의 관점에서 본다면 화성에서 태어난 우주 태생 세대는 정말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마누엘 칸트라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음이 그냥 텅 빈 도화지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뭘 보든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잖아요. 칸트는 이런 생각의 방식이 우리가 경험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마음에 장착된 기본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본 거예요. 즉,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특별한 안경을 통해 한번 해석해서 보는 셈이죠. 이 생각은 현대 심리학, 특히 인지 심리학의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인지 심리학은 바로 우리 뇌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기억하는지, 즉 우리 마음의 안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우리가 왜 착각을 하고 사람마다 같은 것을 다르게 기억하는지를 설명하는 열쇠가 바로 칸트에게서 시작된 셈입니다. 이 놀라운 생각은 1화에서 다뤘던 가상현실 중첩장애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VAOD는 바로 이 마음의 안경이 고장난 것과 같아요. 가상현실이라는 잘못된 안경을 쓴 채로 현실을 보니까 세상이 왜곡되어 보였던 거죠. 제가 리오에게 처방했던 현실 앵커링은 그 잘못된 안경을 벗기고 현실에 맞는 안경을 다시 쓰도록 도와주는 치료였던 셈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제 상담실에 온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런 열띤 토론이 오가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이렇게 운을 떼는 겁니다. 데카르트 선생님, 선생님의 생각처럼 정신과 몸을 분리하니 제 내담자처럼 자신의 몸을 남처럼 느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꼭 그렇게 봐야만 할까요? 그러자 데카르트가 반박하겠죠. 아리스 박사, 하지만 감각은 우리를 속이기 마련인데 어떻게 불확실한 몸을 나라고 믿을 수 있겠소?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생각하는 나, 바로 정신뿐이오. 그러자 옆에 있던 로크가 끼어들 겁니다. 데카르트 선생, 바로 그 생각이 어디서 왔다고 보시오? 마음은 원래 깨끗한 도화지와 같아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경험이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생각이란 없소이다. 이들의 논쟁을 듣고 있던 칸트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할 겁니다. 두 분의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로크 선생, 도화지는 깨끗할지 몰라도 그림을 그리는 물감, 즉 우리의 경험을 담는 팔레트는 원래부터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데카르트 선생, 그 팔레트에는 시간, 공간처럼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해진 칸, 즉 마음의 안경을 통해서만 경험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정신과 경험,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이 만나야 비로소 인식이라는 위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지적인 대화가 밤새도록 이어질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마음이 무엇인가를 넘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위대한 가설들을 세웠습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실체이며 경험을 통해 채워지고 세상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가설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과연 생각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감정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철학이 던진 위대한 질문에 이제 과학이 답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로그에서는 드디어 심리학이 실험 가운을 입고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